네, 그럼 관련 얘기 모두 5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기자들이 전해드린 청와대 분위기와 서울 삼성동 분위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어제도 양측의 집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그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주말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일 토요일은 강화문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죽었다! 다음에 우리의 목표를 말합시다. 제2의 건국 투쟁에 나가자! 나가자! 양측의 집회를 보시고 아마 5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요, 촛불 집회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어제 촛불 집회는 글쎄 이걸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폭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어제는 아마 많은 촛불을 든 국민들이 축하를 나누는 자리였을 겁니다. 네네. 축하를 나누는 자리고 그동안에 무려 130일쯤 됩니까? 긴 여정 속에서 네. 결국은 탄핵을 주장했던 시민들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네. 또 저 그림 바로 저 그래서 모습입니다. 촛불 들면서 네.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지극히 저럴 수 있는 분위기고 네. 지금까지 저 촛불 광장에서 함성을 외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국민들 승리한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네. 더 큰 싸움, 네. 정치적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는 차분하게 지난 여정을 접고 지금까지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네. 기회가 이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매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촛불 집회. 예, 그 탄핵 그 재판은 그 정치적인 그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진영이 그 전투를 벌이다가 한쪽이 승리를 해서 촛불을 들고 축포를 쏠 수는 뭐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국회 소추위원단의 권성동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승자가 없다. 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실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의 실패인 겁니다. 그 대통령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내가 조기 퇴진하겠다. 네. 정치 로드맵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정치권에서 못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 재판소까지 가는 그 정말 확인 사살까지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정치적인 실패거든요. 그래서 저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탄핵을 한 유일한 그 나라가 돼버렸는데 정말 OECD 이거 빨리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 뭐 IMF도 OECD 빨리 들어간 바 겪었고 탄핵이라는 이 사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정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네.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태극기 집회, 그 탄핵 무효를 외치고 저런 게 특히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 체제 하에서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합격해서 그런 분이 자기가 시험 합격했을 때는 인정하고 그다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올 때는 부인한다는 거는요. 자기 부정이죠, 정말.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 모인 사람들 심정은 이해하나 네. 그 심정하고 있죠. 네. 어떤 제도에 따른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법에 따른다는 건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저 빠른 무단 횡단이 더 편할 때 있지만은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국가, 법치국가 시민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건너는 건 불편을 감수하면서 네. 이 때문에 이 태극기 집회 저래서는 안 된다. 네. 저는 탄핵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거는 진짜 이제 없어져야 된다. 네. 한편 저는 그 촛불 집회 승리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아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승리라는 거는 있죠. 어떤 정책 대결로 있죠. 뭐 네. 브렉시트라든가 이제 영국 같으면 여기서 주장 한쪽이 자기들 주장이 관철됐을 때 그건 승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법과 합법이 대결해가지고 이겼을 때는 승리 맞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전 문제는요. 불법에 대한 어떤 그 응징이거든요. 이거는 승리가 아니고 사필 규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날 헌재 결정을 보면서 그 마지막 최순실 국정농단이 인정된다 할 때 네. 이거는
담담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는 워낙 당연하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오히려 아하. 대통령이 어떤 일개 개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 움직였고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가 운영했다는 게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참담한데 그러면 지금 바로 돌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러면 저거는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어떤 국가 경영의 정상화 네. 이 문제를 본다면 결코 저건 승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 탄핵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쪽 모두 네. 이 참담했다. 네. 우리가 참 이런 대통령이 살아던 게 참담했다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국가 건설에 매진할 때도 합심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마치 한쪽을 완전히 제압했고 네네.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지금 촛불 집회까지 저런 태도로 나오면은 어떤 국가 체제의 잘못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네네. 증오가 발산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승리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변호사님이 태극기 집회까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김 교수님께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같이 곁들여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 볼게요. 그러면 촛불 집회는 앞서 이 그림 보신 것처럼 폭죽이 등장했다면 태극기 집회에는 검은색 리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조라고 적힌요. 국민저항본부가 어제 태극기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재판관 9명을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 국민혁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근조의 의미는 법치주의가 죽었다. 그런 의미의 검은색 근조 리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이 평가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태극기 집회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촛불 집회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사실은 촛불 집회는 2002년에 효선 미선 이 사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87년의 민주화 이후에 이제 오고 있지만 사실 정치권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요번에 탄핵이 사실 국민 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실천한 네. 그것의 핵심 동력이 촛불 집회에서 나왔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바마가 얘기하는 실천적 다수라고 우리가 명명해도 네. 과언이 아닐까.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저는 굉장한 의미 부여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번 사건도 사실은 이화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사들이 사실상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이것이 이제 커져와서 결국엔 탄핵 소추 자체가 네. 촛불의 힘이 없었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여기 이어져 오는 상황 속에서 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탄핵이 됐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게 다 정리된 것이고 촛불의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힘을 모아줬던 것이 사실은 촛불 집회였기 집회였다.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 미래에도 네. 향후에도 어떤 무슨 문제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아까 사필 규정 말씀 잘하셨는데 네. 뭔가 잘못될 때 이것을 바로잡는 어떤 국민의 힘으로서 네.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의사를 표출하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고 국민의 의사가 표출을 하는 것이 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건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장면 속에서 사실은 촛불 집회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1,600만 명이 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연행자가 없었어요. 평화 집회가 유지됐다는 건데 태극기 집회의 아쉬운 부분은 거기서 이제 사망자도 나오고 네. 뭔가 이렇게 구속자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양쪽이 어떻게 됐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국민들 도리고 국민들 권리다. 네. 하지만 그것을 법 테두리 내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변호사님 얘기도 네.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양측을 좀 비교도 좋고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촛불 집회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 네네. 헌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운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국민 주권주의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주권을
특권을 행사할 때는 사실 뭐 투표권을 행사할 때 정도였습니다. 네. 투표권을 행사하고 나면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촛불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함으로써 네. 고비마다 사실은 묻힐 수 있는 이런 네.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월 29일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아하, 그때 네. 당시에 뭐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게 바로 11월 12일 날 바로 거의 한 100만의 촛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3차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국정논당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이 나왔는데요. 네. 또 역시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는 됐지만 네. 12월 2일 날 발의는 됐지만 12월 3일 날 통과가 되지 않자 바로 또 촛불 민심이 또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정말 헌법이 살아있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태극기 집회와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이제 그 시청 광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네. 그 광화문까지 쭉 걸어왔는데 태극기 집회의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 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서울시의회 차벽, 그 경찰 차벽까지 쭉 사람들이 메워져 있기는 있었지만 네. 공간이 조금 줄어들어 있던 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집회 참여자들도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네.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태도를 좀 네.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기회 균등 차원에서 박 교수님이랑 정 교수님은 앞서 태극기 집회 관련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 추가 발언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하고 정 교수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역사적인 사건은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3.1 독립운동을 외칠 때도 그 반대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치호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3.1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는 많겠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3.1 운동이 대한민국의 독립 해방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3.1 운동이 승리한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박 대통령을 이 시점에서는 옹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 정신으로 표명했고 그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촛불을 든 국민들이 승리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네. 여기에 반대했던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뭐 박 대통령 옹호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장의 논거가 주장의 면면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가?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대 정신에서 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태극기 집회에서 보여준 일부 인사들의 언동은 국민들의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짚어볼 대목이고요. 네. 이제 태극기 집회도 그 충정은 알았으니 네. 이제는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갑니다. 네. 대선에서 최고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 얘기 이어 듣고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박상병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부 인사, 그 얘기는 뭐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태극기 집회를 보면은 김평호 변호사라든가 일부 그 원로들 또 박사모 회장 이런 분들이 좀 과격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 집회를 우리가 그 뭐 이제 그 폄하를 전체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말이죠. 3.1절 집회를 보면은 이 숫자에 있어서도 제가 그날 나갔는데 촛불을 압도할 정도로 이때는 뭐 그 나온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 차원을 떠나서 너무 촛불 민심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뭐 대거 몰려 이때 뭐 자기들 주장으로 한 300만, 400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민심도 있었고 네. 어제는 제가 또 나가보니까 저는 뭐 취재 차원에서 가끔 나가보는데 네. 그 탄핵 무효다. 네. 이거 우리 법치는 죽었다. 네. 뭐 승복할 수 없다. 김평호 변호사 제2의 건국투쟁에 나서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강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그 어떤 그 전투에서 진 사람들의 어떤 좌절감에서 나온 분노의 표출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인정할 부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뭐 사망자가 나와가지고 촛불 집회는 평화로웠고 태극기 집회는 뭐 이렇게 뭐 어순하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던 날 그날의 그 특수성을 감안하면은 이런 것도 뭐 경찰이 잘못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또 우리 그 변호사님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필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사필기정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탄핵 재판이지만 정치적인 재판이고요. 그 촛불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그 말 자체조차가 벌써 이거는 여론 재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법률가입니다. 정확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여론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제가 봐도 그 이정미 고란대행이 읽은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박 전 대통령의 언행으로 미루어. 그런 표현도 굉장히 약간은 감정적인 표현이고 미래를 재단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압도적인 이런 법률가들이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왜 썼을까 하면은 역시 그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괘씸죄가 섞인 그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 예고편으로 미리 다 홍준표 지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뒤에 홍준표 지사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앞서서 집회 도중에 사망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분향소에도 들렀었는데 그때 한 발언을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의 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하신 분이 흘리신 피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의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당성이 부족한 정치적 타살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드 반대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내란죄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오면 만나볼 계획이다.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보내던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일단 여 변호사님, 박근영 전 이사장의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제가 탄핵 재판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할 때는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재판을 갖다가 결과를 갖다 수용하는 측에서는 도저히 용납, 뭐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겠지만은, 지금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육친 아닙니까? 그런 입장과 그다음 탄핵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 저기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오히려 내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뭐 사드까지 나왔지만은 이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다만 저게 이제 일반 평균인의 상식으로 볼 때 저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어떤 국가관, 가치관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청자분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문제고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대전제가 헌법재판이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박근영 전 이사장이 언니를 많이 걱정하나 봅니다. 언니가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박근영 전 이사장의 이 논평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째서요? 왜냐하면 별로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했던 그 인터뷰 내용 아시죠? 저거 하나 읽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번 탄핵은 정치적 타살이다. 이 부분은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형님, 즉 박근혜 전 대통령 늘 형님이라 부른다는 걸 유명했죠. 그래서 형님이 언니라고 안 부르고 형님 부르죠. 형님이 자유 대한민국 위에 흘리신 순교의 피다. 형님께서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또 나왔네요. 탄핵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아무튼 네, 재심을 청구해서 언니의 탄핵 논명을 벗기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영 전 이사장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자유 대한민국을 파기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논리예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논거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준엄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설치된 헌법재판소의 8대0 심판도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들이고 이 파괴하는 사람들의 제어된 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순교의 피다. 이 무슨 이런 궤변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박근영 전 이사장은 일본에 가서 했던 그 발언들 봐보세요. 우리가 세세하게 논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딱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친여동생이니까 친여동생 입장에서는 저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마저도 국민의 눈높이에 와닿으면은 대통령은 잘못되지만은 박근영 전 이사장의 이 발언은 그래도 와닿는다 할 수가 있으나 그마저도 안 돼요. 그런 국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평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님께 논평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나 읽고 갈게요. 참담한 심정이랍니다. 나라를 이완용처럼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적과 내통해서 적화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정 교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동생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오히려. 아하. 그 이유는 동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불복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메시지를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메시지를 안 전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데 동생이라든가 친인척들은 처신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뭐 모든 대통령 주변도 그렇고 인척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항상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애국의 피다 이건 선동에 가까운 부분이고 사실은 크게 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저는 뭐 두 분 말씀과는 달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논리적인 근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혈육으로서 동생으로서 지금 저 정도 말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 혈육이 아니죠. 그동안에는 뭐 만나지도 않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그 피가 통했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얘기도 우리가 광장에서 나온 어떤 그런 용어, 과격한 용어, 그다음에 여러 정치 진영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적인 그 해석으로 되는 용어를 너무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이게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가 좀 약하기 때문에 많이 신중함을 요구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의사표현을 할 때. 근데 우리 미국 선거를 보면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미국에서 선거가 벌어졌을 때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그 과격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입에서 힐러리는 감옥을 보내서 뭐 영원토록 거기서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서로가 그 정말 상처를 준 얘기가 많았는데 그것 이제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의 용어다. 지금 이제 정치적 타살이라는 얘기를 박근영 씨가 썼는데 저는 정치적 타살이라는 용어는 충분히 우리 전문가들 쓸 수 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게 정치적인 행위 재판입니다. 이게 뭐 법리적으로 법률가들이 조문조문 따져가지고 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구인의 그 원로 재판 변호사들이 있죠. 뭐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 대법원장을 지낸 분 이런 분들이 9명이 나서가지고 헌법재판소 요즘 저 판결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번 그래서 이제 태극기가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뭐 시시비비를 100% 가질 수는 없고 정치적인 어떤 민심에 의해서 촛불의 힘에 의해서 그 정치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타살이라는 표현도 뭐 말도 안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말씀마저 듣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박근영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이라는 점, 동생이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으면 바로 대국민 메시지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어찌 되었건 간에 정말 국민들에게 이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됐는데 그런 말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동생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박근영 씨가 동생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이나 이런 경우에도 범죄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형사재판 받고 판결 선고 받으면 부모가 피해자들 찾아가서 대신해서 정말 가족이 나서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영 씨도 친척이라고 한다면 동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냐 뭐 탄핵 심판 선고가 정치적인 행위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심판은 이거는 정말 사법적인 판단입니다. 그 탄핵 심판 판결문을 전체에 보게 되면 엄격한 사실 인정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들을 전부 다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다. 어떤 진술에 의해서 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것이 이 인정된 사실이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지 한번 또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또 그친 것이 아니라 또 3단계로 넘어가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정말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를 또 한 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인정 기초적인 단계부터 정말 사법적인 판단,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탄핵 심판을 정치적
뭐 행위다라고 평가는 좀 할 수가 없을 것 저게 같습니다. 제가 그러시죠. 김남국 변호사님 변호사 입장에서 아까 판결을 받으면 가족이 피해자한테 가서 죄송하다 사과하게 한다는데 그게 우리 법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의하면 분명히 용서받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때가 많아요. 합의하면 우리 죄를 인정한 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가족들이 합의하려고 해도 가족들은 사람 구속에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계속 그냥 합의합시다 그러거든요. 근데 변호사 무죄 열심히 다툴 때는 합의 못하게 합니다. 합의해버리면 당신 죄 인정한 걸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네네. 정 교수님 말씀까지 마저 듣고 우리 김 변호사님께 반론 기회를 한 차례 드릴게요. 그리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건 정치적 성격의 재판이죠. 여론 재판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대륙법 개통을 이제 받아가지고 선진국에서는 헌법재판소 두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 독일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 더 이 과정을 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미권 국가에서 바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게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건 정치적인 그런 행위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김 변호사님한테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의 가능성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세월호 부분은 또 정확하게 대통령이 책임이 없는 걸로 또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은 법적인 잣대 해석은 사람마다 법률가마다 또 법률가 비법률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정치적 성격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촛불 민심이겠다는 거죠. 네, 김 변호사님. 네. 이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게 정치적인 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또 세월호 관련된 내용에서는 또 법리적인 의견을 또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치적이면서 법리적이다라는 약간 모순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을 놓고 그 해석의 문제는 법률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말씀은 예. 지금 이것을- 탄핵 심판 선고가 아니, 법리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것을 넘어서서 예.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을 모아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재판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이 얼마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재판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정민 재판관이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사실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즉 그거는 바꿔 말하면 재판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전부 다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오히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쟁점 자체가 정치적인 심판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정말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가들은 저는 좀 더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핵심은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공모해가지고 기업들부터 돈을 강요받아서 갈취하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인정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안으로 갔는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 법관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률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은 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없는 겁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행위가 정치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과 김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는 걸로 표정이 읽혀지니까 대신 30초씩만 발언을 한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발언 기회 드리고 진짜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박 교수님. 네. 그동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에 대한 수많은 상황들을 다 봐왔잖아요. 다 봐왔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라 80%, 90% 알고 있습니다. 팩트도 확인됐고 증거도 있고 정언도 나왔습니다. 특검이 피의자로 기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될 겁니다. 또 하나,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부입니다. 헌법과 관련해서는 9명이, 8명이 전원 결정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면은 아니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서 헌재가 내리는 판결 중에서 정치적인 판결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헌재의 가장 중요한 재판의 목적은 즉 대통령이 향후의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뭘로 잡느냐?
즉 위헌과 위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즉 사법적인 판단을 갖고서 근거를 갖고서 미래를 평가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근거는 즉 선고를 내리는 근거는 사법적인 판단, 즉 법조문에 의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통상 보면 네. 법조인들은 근본적으로 법조문의 그 틀을 갖고서 판단하지 자율적인, 알겠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을 알겠습니다. 거의 안 해요. 아니 판사를 지낸 사람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릴게요. 안 그래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판결은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그걸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재판관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이고 진실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재판관들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판관들이 인정하면 일단 사실로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다시 모든 걸 진행하자 이랬기 때문에 네. 재판관들이 8대0이든 100대0이든 1000대0이든 관계없이 그거는 사실 개연성은 아주 많지만 진실이라고는 감히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지만 이 방송 끝나고 나가서 저희가 꼭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인데 금요일 날 파면을 당했을 당시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탄핵 선고 직후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참모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인데 사형수에게 메시지까지 재촉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아직까지 앞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대국민 메시지가 없다는 점을 아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쯤 삼성동 사저로 나가지 않겠느냐. 언론들은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분께 OX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말고 내일쯤 삼성동 사저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O, 내놓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갈릴 수가 있나요? 아하, 네. 그러면 X 답변이 좀 많은 관계로 X측 듣고 O 듣고 이렇게 엇갈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X 근거가 뭡니까? 네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에게 박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그게 연장선상이 될 그렇죠. 것이다. 드릴 참모들에게 말씀은 한 얘기가 예. 대국민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위성도 있는 겁니까? 당위성도? 당위성이 다 제 발언까지 네.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거 메시지 안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대통령 뭐 여러 가지로 억울할 겁니다. 뭐 현실적으로 뭐 돈을 한 푼이라도 뭐 뇌물 챙겼는지 이거 안 나온 상태에서 정치적 탄핵을 당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고 안타깝고 정말 그 분하더라도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어제 오늘 계속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 본인의 책임도 있고 참모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복이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그 국민들한테 뭐 여러 가지 국론분을 일으키고 한데 되고 그러고 결과는 뭐 내가 승복하기 어렵지만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 정도의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이틀째 침묵에 대해서 온 국민이 그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고 네. 또 심지어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빨리 이제 참모들이 대통령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메시지 내놔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네. 청와대 기능은 저는 거의 무너져 있다고 보고요. 아하. 야당은 지금 매우 그 여러 가지 그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저는 내놔야 되는데 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는 내놔야 된다. 왜냐하면은 비슷하게 탄핵당한 사례가 브라질의 그 호셰프 대통령인데 호셰프 네. 전 대통령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양진영의 그 광장 집회가 거의 한 5달 동안 계속된 상태에서 그 의회에서 탄핵을 당했거든요. 이때 딱 탄핵 당하자마자 재심 청구하고 하루 만에 재심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대통령궁 앞에서 국민들 앞에 메시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지고 그 후임으로 유력화되는 룰라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수 여권의 어떤 재기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겸허하게 지금 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놓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당위성도 있고요. 예. 정 교수님 말씀 중에 그게 와 닿네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대국민 메시지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 와 닿습니다. 김 교수님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X를 드셨습니다. 헌재 마지막 진술에서 대통령은 이런 분열과 이런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미 갈등이 됐고 또다시 이제 태극기 집회는 나오고 거기서 불복이 나오고 제2건국이 나오고 뭐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박 대통령이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많은 국민들이 불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이미 이 시간이 많이 초과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사실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청와대 참모진이다.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네. 어떤 경우든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이제 선거를 치르는 사람도 떨어졌을 때, 승리했을 때 네. 모든 걸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기각이 됐을 때의 상황은 뭐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용이 된 상황에서는 전혀 준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돈 사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준비 안 돼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전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만들어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 참모진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저도 네. 뭐 정 교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 안 할 공산이 크다. 뭐 아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네. 여상원 변호사님은 O를 드셨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앞서 정 아니요. 교수님처럼 당위성이 있습니까? 혹시? 당위성도 있지만 네.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다. 예,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이 지금 뭐 아주 무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방송만 틀면은 뭐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지만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안 내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놓을 거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심 중일 것 같습니다. 아까 청와대에서는 탄핵 결과에 대해서 아주 낙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인용됐을 때 메시지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이게 현재 결정을 놔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 이거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일단 결정이 났으면 메시지 내는 건 맞고 근데 그것도 골든타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래는 뭐 나자마자 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용을 생각을 못했으니까 못했을 거고 그다음 또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게 아주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것이고 저는 내일 만일에 청와대를 나간다면은 네. 할 것이다 하는데 승복 불복에 대해서 말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복한다 그러면 죄를 다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의 스탠스가 완전히 일거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복 불복은 이야기하지 않되 이렇게 할 것입니다. 4년 몇 개월 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나 지지하지 않은 우리 모든 하나의 국민인데 전부 다 장래를 향해서 네. 단합해서 새 국가 건설에 매진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우리 김 변호사님은 X를 드셨습니다. 안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아까 정군기 교수님께서 메시지에도 역시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골든타임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탄핵 선고 직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착잡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건데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못 내놓는다라고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청와대 관계자의 뭐 전원을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할 의사가 조금 없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어제 10일 날 선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1일 날을 지나서 어제 오전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었고 또 오늘까지 네. 지금 사흘째 되는 날 오늘 오전에도 없었던 것을 보면 네. 아직 뭐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승복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네. 아마도 메시지를 좀 내지 않는 쪽으로 의지를 굳힌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번만큼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한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해왔는데 내일도 안 하리라 봅니다만 그러나 내일은 제가 이 전망이 틀리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정국이 교수 말씀하신 대로 딱 지도자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 마지막 예의로 이 대목만큼은
X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께서는 저런 측면도 있구나를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걸 놓고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들은 내일쯤에는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향하지 않을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그 근거로 오늘 삼성동 사저 측이 분주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집으로 바로 저 모습인데요. 뭐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여러 물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사저로 삼성동 사저로 저렇게 분주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아마 TV로 보이고요. TV로 보이는데 뭐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TV로 보이고 뭐 보일러 수리도 해야 되고요. 인터넷 설치도 해야 되고 도배 공사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일부 경호원들이 머무를 곳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긴 많겠죠. 그래서 이 정치권도 그렇습니다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당장 방 빼라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건 가혹한 거 아니냐. 최소 2, 3일은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팽팽하답니다. 노동당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했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에 무단 점거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네요.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국가의 모든 기밀 문서가 있는데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계속 눌러 앉아 있어서야 하겠느냐. 박근혜는 퇴거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입장 내놨습니다. 장진영 대변인 통해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온 수사 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 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물 훼손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대통령 기록물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한마디 합니다. 핵심 관계자 얘기입니다. 참모들은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하라고 곁에 두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와서도 팔짱만 끼고 아무 말도 못하면 참모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러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도요. 왜 지금 청와대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얘기를 그러면 한마디씩만 들어보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일단 조원진 의원 얘기까지 볼게요. 박 대통령이 돌아가야 할 삼성동 자택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조차도 가동되지 않는 상태다. 청와대 떠나는 박 대통령 곁에는 거의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내일쯤 나간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청와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무엇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 분석을 한번 각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만 저희가 1분씩만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군기 교수님께 1분 드려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가 이 권위주의하고 불통이었거든요. 이 모습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런 광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모들 얘기를 한국당에서 했는데 참모들이라도 지금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흘째 아닙니까? 사흘째 아무런 메시지 없이 또 이동에 관한 얘기는 조금씩 흘러나옵니다만 이것도 보다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것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전직 대통령인데 뭐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따져보면 법률가들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안타까운 분들 입장에서는 뭐 2, 3점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기록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그동안의 본인의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권력을 잃어버린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의 불통과 권위주의의 모습이 다시 비춰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은 1분 넘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사상 초유의 탄핵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거의 그래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상병 교수님께 1분을 드려보겠습니다. 1분입니까? 네. 이 문제는 이제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사저로 안 가고 대통령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인데 맞지 않죠.
금요일 날 오후 정도에는 바로 청와대를 나서야 됩니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도 만에 하나, 그날 저녁에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면 토요일 오전에는 자리를 비웠어야죠. 만약에 삼성동 자택이 안 됐으면 종교시설을 가든든 아니면 어디 너무 도움을 요청하든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을 지켜오고 지켰다 얘기했던 대통령으로 당연한 저는 의무이고 그것 또한 국민의당의 예의라고 봅니다. 또 하나 그 이후에도 지금 며칠 동안 있다는 얘기는 혹시 저도 앞서 국민의당에서 얘기가 했던 대로 장진영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이 우리인지 모르게 자료를 지금 혹시 빼내는 거 아닐까요? 또 혹시나 그런 의혹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록물에 관련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우려했습니다. 빨리 검찰이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 인물들 빼내면 어떡합니까? 그런 의혹을 받을 일을 왜 하십니까? 빨리 가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상원 변호사님께 1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으면 그 전에 준비가 다 되어 나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지체되고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탄핵 결정에 승복을 못 해가지고 그 저항하는 의미로 지금 나가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후자라면 이게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근데 전자 쪽으로 아까 삼성도 자택 이야기 나왔는데 그렇다면요. 물론 법에 규정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은 딱 신분 상실한 순간에 나오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 아량도 없느냐. 지금 아까도 촛불 집회 승리라고 했지만 승리자는 좀 아량을 보여줄 때 더 승리가 빛난다고 보입니다. 네. 김 교수님께 1분 드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동 사택이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 퇴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메시지가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국민들도 이거 예측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불복인지 아니면 이거 사택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아까 국민당 말씀하셨는데 자료 문제, 아까 메모 말씀하셨는데 메모마저도 갖고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다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오해들, 논란이 많아지냐면 과거 행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얘기했지만 압수수색 같은 거 거부했던 얘기들이 국민들의 뇌리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퇴거가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전 메시지를 빨리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 얘기 안 들었죠? 네네. 김 변호사님 1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어제 오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경호 문제도 있고 물리적으로 네네. 삼성동 자택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방송이 끝나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네네. 이 탄핵 선고도 중요하지만 그 탄핵 선고 이유가 어떻게 의해서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법과 원칙이 우리 사회에 바로 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만약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다른 장소로 제3의 장소로 가 있다가 네. 삼성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 영상을 보게 되면 네. 저 영상도 지금 빨리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LG OLED TV가 들어가는 게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배송업체를 보게 되면 하이마트 화물차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저 물건이 지금 OLED TV 같은 경우는 LED TV가 아니어서 굉장히 고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돈인데 과연 저 제품을 누가 지불했는지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탄핵 선고 이후로 굉장히 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저거를 직접 물품을 구입할 리는 만무한데 네. 만약 저거를 청와대에서 어떤 구입으로 해줬다라고 한다면 저것도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저 부분도 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너무 사소한 문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인 신분이 됐는데 거기에 국가의 세금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될 일이죠. 아니, 대통령이 재산이 그래도 몇십억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변제 안 하겠어요? 네. 예,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 돈 문제는 어쨌든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도 이 금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자연인 신분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차례 검찰 수사, 특검 얘기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분명히 헌법재판소도 이유를 밝혔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언행을 봤을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OX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요, 이제는 자연인 신분입니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다 생각하시면 O, 응하지 않을 것이다 X,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O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대동소이할 수도 있으니까 30초 정도씩만 이유를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은 역순으로 김 변호사님 30초만 좀 시간 지켜주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제 더 이상 피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1995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골목 설명을 보내고 결국에는 뭐 밑으로 내려가서 네. 구속영장 발부돼서 체포돼서 안양교도소에서 강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수사에 알겠습니다. 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김 교수님 30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순실 씨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검찰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왔지 않습니까? 네. 다시 특검에서 온 것을 완성을 제대로 못하면 네. 사실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수사를 할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체포영장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미쳐지기 전에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상원 변호사님께 30초 드려봅니다. 뭐 법에 의한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정권의 대통령인데 지금 뭐 힘들지만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걸 바란다면은 검찰 수사에 나가서 지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수 정권이 좀 이렇게 지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응할 것이다. 박 교수님께 30초 드려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그죠? 대통령 신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신분입니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어떤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특수본 2기 수사도 거부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사실이 어려워요. 네. 이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네. 방패막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 30초 드려봅니다. 예, 그 성실 수사를 받는 것만이 앞으로 이제 보수 여권에 선거도 남아 있고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정미 권한대행 읽은 것 중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미래를 예단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점을 이제 특검에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검찰 수사에서는 본인이 그 성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아직 OX 좀 내리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오늘 모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검찰도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기사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다른 피의자들처럼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드려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킬 것이다. X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심되나요? 어떻습니까? 세모인데 이거는. 네. 고심되십니까? 뭐 결론을 말합니다. 정 교수님은 X로 바꾸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출국 금지 조치까지는 할 것이다. 네, 여 변호사님, 네네. 저는 왜 그 세모로 들려고 네네. 했느냐면 처음부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하, 몇 차례 소환을. 1,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불응하면? 어떤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출국 금지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어떤 이 조건부. 네, 네, 처음부터 답변이시네요. 하는 네. 거는 있죠. 한두 차례 소환을 해본 다음에. 원수에 대한 그런 네네. 예우도 있고 있죠. 아무리 전직이지고 네. 탄핵으로 나왔지만은 네. 그거는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왜냐하면요. 네네. 검찰이 출국 금지할 때 어떤 그 공무원의 신분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하진 않는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김 변호사님은 O를 드셨는데 이 부분은 한두 차례 소환을 통보할 필요도 없이 바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좀 속내가 있을까요? 사전적인 조치로서 좀 할 것 같습니다. 사전적 조치다, 네. 결국에는 검찰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을 텐데요. 네네. 소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시기라든가 언제 소환장을 발부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네. 검찰 내부에서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그 고민을 하는 동안 국민들은 검찰이 정말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의혹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사전적인 조치로서 우리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좀 벌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을 조금 네. 조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 뭐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서 사제에 잠시 머물다가 유럽으로 특히 독일로 가면은 만약에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한테 아마 난타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출국 금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검찰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아하. 네. 법과 원칙입니다. 네네. 그게. 법과 원칙이다. 정 교수님, 네네. 박 교수님이 참 그 평론을 예리하게 잘하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 저는 이제 바람도 섞여 있습니다. 네네.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잡범도 아니고요. 지금 탄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에 있게 되는데 사실상 대통령은 이제 삼성동에서 유폐되어 있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그러면 온 국민의 시선이 삼성동에 가 있는데 굳이 출국 금지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출국 금지를 한다는 자체가 그 바보 같은 행위인데, 근데 우리 검찰이 말이죠. 항상 권력에 민감하고 권력의 냄새만 맡으면 쫓아다니면서 오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예를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갑자기 탄핵 그 국회에서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다가 그 뒤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퇴임 대통령의 그 뇌물 혐의, 가족들의 어떤 혐의 때문에 수사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많이는 평등화돼서 포토존에 세워가지고 소환했지 않습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토존에 서는 순간 아 이거는 아닌데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결국 포토존에 쓰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이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검찰의 과잉 수사, 이 과잉 수사 때문에 뭐 저 우병우 전 수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오버를 해가지고 과잉 수사를 하는 한 차원의 하나로 출국 금지를 하면 정말 바보 같은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게 뭐 가장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모든 시선은 검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 아주 네. 강력한 수사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차적으로 또 해두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뭐 박 전 대통령이 어디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보다도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네.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네. 하는 것을 대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검찰로서의 어떤 뭐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네. 측면에서 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아직 OX 좀 내려주지 마시고 좀 이따 바로 드려볼게요. 그 탄핵 선고가 있기 전에
언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의 비밀 해가지고 1부터 11까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12까지는 밝혀진 것 같아요. 12. 왜 그러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그 판결문에 국민이란 단어가 12번 들어가 있었답니다. 12차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2에 대해서는 뭔가 밝혀졌는데 13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삼성동 사저로 향한다면 13의 의미는 또 그게 되지 않을까 언론들이 또 그런 기사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에 즉시 승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그 발언들을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그 헌재로 넘어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헌재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고심에 찬 결정의 참뜻을 헤아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 두 발언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4년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해서 헌재 선고를 앞두고 했던 발언이 있고 그리고 헌재 기각 판결 이후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을 때 즉시 후보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묵이 길어지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으로 보였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부정이 아니냐 이런 언론들의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앞서 검찰 수사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더 OX 질문 드려봅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생각하시면 O, 파면된 마당에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이다.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이번엔 O로 바꾸셨고 역시 5분 모두 답은 청와대가 압수수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번도 대동소이할 것 같으니까 30초씩만 발언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30초 해주시죠. 네, 지금 방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와대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입니다. 소추와 관련돼서 결론이 난 만큼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의자가 된 겁니다. 빨리 검찰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혹시 유실될 자료는 없는 것인지 그동안의 자료는 있는 것인지 또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지 않으면은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는 압수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보다도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서 민정수석실이라든가 관련 부서를 지금 압수수색하는 게 우병우 수석이 그동안 직권남용 직무에 대해서 부인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하, 네. 김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30초 내.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이 사실 거의 직장이 청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증거를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모든 사람들의 증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안 할 경우에는 아하. 진정한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주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은요, 어떻습니까? 근데 김 교수께서 이제 모든 그 뭐 혐의 관련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뭐 직업 공무원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난번에 압수수색할 때 그 거부당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허가를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해줘야 돼야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부할 수 있는 그 명분도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압수수색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압수수색한 그 결과가 뭐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철저하게 하면 좋겠지만 네. 저는 뭐 별 소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네, 뭐 그러시죠. 명확하게 네네네. 게 다수의 혐의자들이 직장이 청와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네. 네, 처음에 뭐 검찰이 특수본부에서 뭐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역시 특검에서 그 수사를 이어받아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 자체가 지금 뭐 시간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뭐 검찰에서는 그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반드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검찰이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언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서 주목하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라고 혹시 언뜻 떠오르십니까? 바로 알고 봤더니 18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지금은 이제 자연인 신문이 됐습니다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탄핵 숫자라고 지금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18, 18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태어나서 청와대 시절을 하면서 청와대에 머문 기간이 18년. 이렇게 됐었는데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많은 기억, 소회들이 지금 떠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박 대통령도 18대 대통령이죠. 또. 그렇죠. 18대 대통령이네. 네. 18년 청와대에 있었고. 네. 자, 아마 박 대통령은 저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목은 탄핵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단어죠. 네. 아버지 때 이루어왔던 성과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보다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 청와대에 있으면서 자 아버지 때부터 있어왔던 이 청와대 네. 아버지 제가 탄핵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을 받고 물러납니다. 네. 저는 아마 상당한 이 고통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네. 측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것과 지난 4년의 자신의 국정 운영을 비교하면서 저는 참담할 정도로 반성과 후회를 해야 된다. 네. 참담할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앞서 정공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와서 국민 앞에 정말 사죄한다. 네. 역사에 대한 승부를 그 수가 있어야 돼. 이제는 끝난 겁니다. 네. 헌재 심판을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뒤엎을 겁니까? 네. 그러면 국민적으로 또 선동을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나와서 또 할 겁니까? 끝난 겁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그 역사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자긍심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러나면서 국민에 네. 대한 마지막 예의를 바칠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겠느냐. 네.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 사죄를 보면서도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죠. 요 변호사님께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발언께 드릴게요. 첫 번째 박 전 대통령에 따라다니는 첫 번째 18년은 이겁니다. 1952년생입니다. 2월에 1952년 2월에 대구에서 출생을 하죠. 그러다가 1961년에 서울 신당동 장충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1961년은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있던 때입니다. 그때 정권을 잡은 아버지 박정희 소장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박 전 대통령 당시 영예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청와대 생활이 18년 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가가지고 18년 동안 궁궐에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오늘의 비극의 주인공이다. 아. 사회생활을 못 해봐요. 성장기에 친구가 어떻고 친구 아하. 왕따도 요새는 그때는 왕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네. 보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아까 우리 박상민 교수께서 뭐 업적이 많다고 그러셨지만 물론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퍼스트 레이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유경수 여사 서거하고 나서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그냥 인형으로서 데리고 다녔지 어떤 정권의 생리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교육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또 18년. 그러니까 네. 청와대 나오고서 정치에 입문하기 18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둔 생활하면서 그때도 18년에. 왜 사회생활 안 했냐 이거죠. 아. 최순실과 지내면서 이 오로지 세상은 최순실과 그 일가로 이루어진 거라 이거죠. 아. 그러면서 이 최순실 외에 많은 인간이 있고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고 이걸 갖다가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혀 못 가졌다. 네. 그게 결국은 대통령 되고 나서 네. 또 최순실에 둘러싸여가지고 네. 국정을 이렇게 네. 참담하게 운영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18년의 의미가 있다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 교수님께 요거 하나 더 마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숫자 18을 대해서 좀 쭉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1961년에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영예로서 삶을 시작했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거 이후에는 이제 청와대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18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의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1997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정치에 다시 입문했는데 그때 입문 이후 18년 만에 다시 탄핵이 되면서 자연인 박근혜로 돌아가기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숫자로 이렇게 하는 건 좀 뭔가 희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뭐 그렇게 편치는 않은데요. 네네. 아주 공교로운 거는 권부에 18년 있었고 공백이 18년 있었고 네. 다시 정치에 18년 있었고 이제 향후 18년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어떤 18년에 세 번의 18년이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흘러왔다가 우리 결론이 그렇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향후 18년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소통하고 일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아주 편안한 삶을 그런 누리는 그런 이 박 전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혹시 우리 정 교수님은 뭐 일선에서 취재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인 시절도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네. 정말 잘했죠.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볼 때는 정말 또박또박 정말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전국을 찔러서 했는데 그 대통령이 되기 직전과 되고 난 그 최순실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 좀 그 많이 달라졌다는 불통의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배신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침묵도 어떤 배신의 트라우마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내가 2명의 그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한 사람도 뭐 기각이 안 나오고 이거 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뭐 저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배고픔을 해결한 공과가 많죠. 유신도 하고 정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산업화 근대화를 이룬 위대한 대통령인데 딸이 그 다시 그 아버지를 이어받았으면 잘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저는 그 배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뭐 이제 앞으로의 18년은 좀 더 국민하고 또 평가받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통진당 사태라든가 뭐 이런 문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전직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18년 그러니까 네. 그 한 80 몇 아니, 세까지 더 살아라는 그렇죠. 이야기 되는데 아니, 더 살 수 있는데 계속 18년 동안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웃자고 하신 말씀이시죠?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김 변호사님 혹시 네. 뭐 그 여러 가지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18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갖는다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주목하는 18 관련 얘기가 있습니까? 뭐 앞으로의 18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째서요? 네. 뭐 지금까지는 뭐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탄핵이 됐지만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은 18년은
역사 앞에서 형사적인 재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역사 앞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화해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피의 사실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분명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서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서 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3차례 담화를 하고 2번의 어떤 기자회견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국민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또 특검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체적인 진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답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국민들이 화나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18년은 형사적인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말 다시 한번 소통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교수님,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즉 청와대 생활 18년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두 부모를 흉탄에 이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공감합니다.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프랑스 유학하다가 어머니가 흉탄에 서지고 난 다음에 급기국을 해서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20대입니다. 또 아버지마저도 충성을 다짐했던 부하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맏딸입니다. 그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일반 국민들의 살아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18년 은둔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은둔을 해왔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인재풀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내가 편집되어 있다. 그러면은 각계의 강호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정치를 하려고 얘기하면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에 출마하면은 그런 인재들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해야 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지를 안 했어요. 수첩 인사가 뭡니까? 또 그동안 했던 인사들 쭉 봐보세요. 이번에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그 구성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은 이건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옹호를 하고 지지를 하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비극이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대선에 출마할 거다. 큰 정치하겠다라고 말하면은 본인이 먼저 최순실이라든지 또는 최태민 일가와 담을 쌓고 강호에 자기의 쓴소리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끌어모으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은 큰 정치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좀 아픔이 저는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저런 오늘날의 결과를 예측을 못하고 뽑은 52%의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저 실력의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상황에서 이제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럼 저 상황을 본인한테만 또 본인이 제일 책임 크죠. 근데 거기다가 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선 청와대 주변에 있는 그 수석, 주변이 아니죠. 안에 들어가 있는 수석들이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조선시대에는 그 관리들이 왕에 대해서 뭐 완전 직설적으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목을 걸고 이제 간언을 했는데 월급만 타먹고 월급만 타면 사람을 넘어서서 그 안종범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불법적인 걸 시켜도 그냥 더 오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 정말 잘못된 우리 그 청와대 수석들 참모들이 있었고 대면 보고를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언론인들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저도 뭐 언론 출신이지만 말이죠.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을 한 2, 3년 가까이 두고 보면서 매일 청와대 왔다 갔다 하면서 구내식당 밥 먹고 정보 보고하고 말이죠. 또는 홍보수석의 얘기를 받아 적고 하는 그런 이상한 과정을 우리 언론인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갖고 있었다. 뭐 불법적인 탈법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우리 언론이 반성해야 되고 야당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김한길 전 대표 시청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정 안 될 때는 의원직 사퇴까지 해가면서 그 대통령을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정치권, 그다음 청와대 주변의 참모들, 언론, 우리 국민들 모두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 나와서 제가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물론 기자들도 특히 청와대 1호 기자라 불리는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도 청와대 측에서 그걸 안 한다는데 기자들이 할 재간이 있었을까요? 한번 그걸 여쭤보는데 혹시 어떻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우리 언론도 말이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번 확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언론들이 관행에 젖어가지고 항상 정치 권력을 초창기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네네. 용기의 청가를 부르다가 또 어떤 실수가 들어가면 사납게 돌변해가지고 하는데 언론이 진정 용기 있다면 권력이 강할 때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면은 그 공식적으로 그 이의를 제기하고 네. 그래도 계속 이런 일이 이어지면 우리가 그 나갈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다 해서 알겠습니다. 네. 언론사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된다. 언론들도 반성하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뭐 언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자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박상병 박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강호의 재연들을 모아놓고 쓴소리 들으라 그러는데 쓴소리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강호 재연이 한 10,000명 모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어떤 그 인격 형성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어릴 때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 가장 인격 형성이 중요한 시기 10대, 20대를 청와대에서 보냈다는 게 네. 대통령에게 어떤 쓴소리를 한 사람이 주위에 모이게 하고 그 소리를 들을 태세가 돼 있느냐? 네. 저는 안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레이저라는 레이저 눈빛이라는 네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수첩에 적히면 이쪽에 적히면 앞으로 등용되는 거고 네. 이쪽에 적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수첩에 적힌 그 인사 명단을 네. 주위의 말을 듣고 언제든지 딴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대통령이 네. 돼야지. 한번 딱 적히면 끝이면요. 네. 이거는 뭐 주위의 강호 재현이 네. 아무리 모여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됩니다. 김 교수님, 뭐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박근혜 전 대통령 18년 예상 계속 쭉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얘기 또 국정농단 사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책에 담아서 전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전해야죠. 이거는 뭐 한국 아까 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자랑입니다. 즉 어떤 경우든 법 취지가 훼손될 때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그것의 힘으로써 이 부각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원상복귀 시켜놨다는 것 이거 자체는 다른 국가들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역사책에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 그래서 이번에 탄핵은 향후 미래 대통령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구든 어떤 경우든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치로 풀었어야 되는데 네. 탄핵이라는 이런 그 방점을 딱 찍는 순간 우리는 그 알겠습니다. 선진국적인 정치를 못하고 후진국적인 상황이 봉착됐다는 거죠. 네. 자, 지금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 통합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또 뉴스특보가 이어진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